예!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성능력 검정시험 중급 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3국에 대한 전체 개괄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이번 시간에는 각각 하나씩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주요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네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네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네, 정말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요. 여러분 신경 써서 봐주십시오. 자, 그럼 여러분 시작해 볼까요? 네,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조금 귀 아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한 번만 더 강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여러분 삼국시대는 많은 분들이 시행착오를 겪는다 그랬었죠? 꼭 제가 여러분께 권하는 3단계로 공부를 하시기를 바라겠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죠? 세기별, 각각의 세기별로 삼국의 관계를 일단 먼저 정확하게 이해하시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서 각각의 세기에 어떤 왕들이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거를 꼭 정리하시고, 거기까지 되었다면 그 다음부터 각각의 왕들이 어떠한 활동을 하였는가를 정리하시기를 권합니다. 이렇게만 하신다면은 많은 분들이 시행착오를 겪는 삼국시대에 우리는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바로 한 번에 해결을 하고 바로 남북국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의 조언을 꼭 귀담아 들으세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렸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자, 그럼 여러분, 자, 제목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아주 자랑스러운 국가가 벌써 제목으로 세상에 4개나 그냥 샥 나와버렸네요. 와우. 자,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자, 고구려 먼저. 자, 여러분 고구려의 1세기는 2분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2세기는 또 2분만 정리하시면 아주 훌륭합니다. 여러분 책을 보시면요, 웬 내용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런데 모든 내용들을 다 외우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려고 하면요,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릴 뿐더러 결국 의욕이 떨어지게 됩니다. 시험에서 나오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정리를 하세요. 제가 슬라이드로 보여드리는 거, 그리고 책을 딱 보셨을 때에는 노란 형광칠이 되어 있는 그런 인쇄되어 있는 그거를 중심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아셨죠? 너무 욕심을 내시면 결국 성공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1세기는 이왕, 2세기는 이왕, 고구려. 이 두 사람의 왕을 중심으로 보시라라는 거죠. 짜잔! 그렇습니다. 1세기는 태조왕, 2세기는 고국천왕. 자, 여러분 태조왕은 보통 우리 태조왕건, 태조이성계 이래가지고 나라를 건국한 왕이 보통 태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태조왕은 고구려의 태조왕은 고구려의 6대 왕입니다. 나라를 건국한 고주몽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고구려는 기원전 1세기에 건국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6대로 흘렀다라는 겁니다. 주몽은 여러분 무슨 왕이라고 그러죠? 동명성왕, 줄여서 동명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태조왕은 그 이후에 6대 왕으로서 건국자가 아닌데, 이때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동생한테 왕위를 물려줘서 태조왕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호칭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태조왕 보시겠습니다. 중앙집권 강화해서 고대국가의 기틀을 마련을 했다.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왕이 고구려, 백제, 신라마다 하나씩 있어요. 자, 제가 암기법 하나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태고내. 여러분 고구려, 백제, 신라의 순서예요. 이거 순서 헷갈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언제나 자, 이런 세 글자짜리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순서다라는 거죠. 자, 바로 고대 국가의 기틀을 마련을 한, 고대 국가의 기틀을, 즉 중앙집권을 강화해서 고대 국가의 기틀을 마련을 한 고구려, 백제, 신라 3국의 왕은 순서대로 태고내라는 거죠. 몇 번 중얼중얼 해보시면은 금방 입에 착착 붙으면서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는 아주 놀라운 위력을 발휘한답니다. 여러분 꼭 활용을 해보세요. 고구려가 태예요.
우리가 지금 태조왕 보고 있죠. 태조왕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잠시 후에 등장하시는 고가 바로 백제의 고입니다. 네, 백제에서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을 마련을 한 백제의 왕은 고이왕, 고이왕. 그리고 네, 신라의 기틀을 마련한 왕은 내무랑이 되겠습니다. 내무랑. 자,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태조왕은 또 하나, 네, 계루부 고씨의 왕위를 독점을 했다. 여러분, 고구려는 몇 부족 연맹체죠? 맞춰보십시오. 제가 손가락으로 보여드리기 전에 한번 맞춰보세요. 몇 부족 연맹체? 맞추셨습니까? 5부족 연맹체죠. 5부족 연맹체. 그때는 계루부 말고도 다른 부족에서도 왕이 막 나왔다라는 거예요. 계루부, 손오부, 순노부, 전로부, 관노부라고 하는 5개의 부족이 연합을 해서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지고, 처음에는 계루부가 큰 힘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네, 다른 부족에서도 왕이 나왔는데, 이제는 태조왕 때 아주 강력한 권력을 갖게 되니까 계루부만 왕위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고국천왕은 이거 하나 정말로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진대법. 네, 2세기의 고국천왕, 네, 고구려 진대법. 자, 이게 뭐냐? 현재 기록상으로 지금 최초로 보이는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이에요. 복지정책. 네, 빈민구제정책. 네,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빈민구제정책. 이 최초의 복지정책인 진대법. 이것이 무엇이냐? 봄철에 양식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가난한 백성들이 국가한테 네, 곡식을 빌립니다. 그럼 국가가 빌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가을철에 추수가 끝나고 다시 돌려받아요. 그래서 아사, 굶어 죽는 거를 방지시켜주는, 네, 굶어 죽는 거를 네, 예방을 해주는 네, 이러한 어떤 네, 아름다운 빈민구제 제도가 바로 다름 아닌 진대법이고, 이것이 바로 현재 기록상으로 우리나라 최초, 한국사 최초라는 겁니다. 네, 이것이 바로 고국천왕의 진대법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를 꼭 기억을 좀 해주십시오. 자, 그 다음 4세기 미천왕. 네, 미천왕 낙랑과 대방을 축출했다. 여러분, 낙랑은 고조선이 멸망한 다음에 고조선을 멸망시킨 한나라가 고조선의 주민들을 간접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세워준 지방 국가였죠. 네, 지방 조직이었잖아요. 그런데 낙랑 말고도 여러 국가들이 있었죠. 낙랑, 진번, 임둔, 현도. 그런데 진번, 임둔, 현도는 금방 없어지고 낙랑만 남아가지고 이 우리나라의 그 북한 지역의 가장 노른자 땅 평양평야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 낙랑을 멸망시킨 왕이 바로 미천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낙랑 아래 황해도 지역에 대방이라고 하는 네, 지방의 군현이 네, 그 중국이 세운 네, 중국 군현이 또 하나 생겨요. 그래서 대방마저도 다음 해에 축출해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한나라가 세워준 낙랑과 대방을 축출을 해야 하고, 여기를 고구려 영토로 만든 왕이 바로 다름 아닌 미천왕이다 라고 하는 거 놓치지 마시고요. 자, 다음 미천왕의 아들 고국원왕. 고국원왕 때는 참 고달펐어요. 56국 가운데 하나인 네, 전연의 공격을 받아서 전연의 공격을 받아서 수도가 함락되기도 하고요. 결국 나중에 죽는데 고국원왕은 네, 전사하거든요. 4세기는 백제가 전성기고요. 바로 전성기 이끌었던 백제의 왕은 근초고왕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근초고왕의 백제 군대에 공격을 받아서 평양성에서 싸우다가 전사합니다. 좋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고구려는 하마터면 이때 국가적으로 멸망할 수 있는 그런 위기를 맞이했는데, 고구원왕 죽으면서 아들이 왕위를 이었거든요. 그 왕이 매우 네, 유능한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왕 덕택에 고구려는 위기를 면하고요. 그리고 그 왕이 네, 전성기의 발판을 닦아놓고 그 다음에 죽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왕이 된 인물이 바로 네, 광개토대왕이 되어가지고요. 전성기를 그 다음부터 구가하게 되는데요. 바로 고구원왕의 아들로서 망할 뻔했던 고구려를 다시 네, 일으킨 왕이 누구냐? 바로 소수림왕이죠. 네, 자, 여러분 외워주세요. 자, 이렇게 외워봅시다. 소수림을 불태울 것이다. 이렇게 한번 외워보세요. 어떤 숲이 있는데
소스림이라는 숲이 있어요. 근데 나는 그 숲이 정말로 싫어. 나는 저 숲을 불질러 버릴 거야. 나는 저 숲을 불태울 것이다. 이렇게 한번 외워보도록 합시다. 근데 불태울 것이다가 아니라 율령반포니까 불태울 것이다. 네,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네, 실제 시험에서 네, 소스림왕 나오면 바로 딱 떠오릅니다. 네, 소스림을 불태울 것이다. 해가지고 몇 글자만 이렇게 딱 적어놓고 네, 같이 이렇게 맞춰가면서 시험 문제를 푸시면 아주 효과적으로 정답이 보이실 겁니다. 네, 불교공인했다. 네, 우리 한국사에서 최초로 네, 고구려가 불교공인을 하거든요. 바로 그때의 왕이 바로 소스림 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구려의 최고 교육기관, 그러니까 고구려의 대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태학을 설립하고 율령은 우리 한능검에서는 그냥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더 깊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네, 그래서 법을 네, 공식적으로 반포한 왕이 바로 다름 아닌 소스림 왕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소스림 왕 죽고 그 다음 왕이 있는데요. 그 왕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요. 그 다음 왕이 중요합니다. 바로 다름 아닌 광개토 대왕이라는 거죠. 광개토 대왕.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로 이어지는 네, 이 시기에 재위했던 왕인데요. 이름처럼 영토를 굉장히 많이 넓혔죠. 요동, 만주, 그리고 남쪽으로도 영토를 넓힙니다. 여러분, 남쪽으로 영토를 넓혔다 그러면 광개토 대왕의 아들인 장수왕만 떠올리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광개토 대왕도 우리 한반도의 남쪽으로 영토를 네, 많이 넓혀요. 그런데 한강 유역을 통째로 차지하지 못하고요. 강북만, 네, 강북, 네, 한강 이북만 차지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강남으로까지 내려가서 강남까지 통째로 차지해가지고 한강 유역을 통째로 차지한 왕은 광개토 대왕의 아들인 장수왕 때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신라의 외 군대가 네, 그 당시에는 일본이라고 안 하고 외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외 군대가 신라를 침입을 해와가지고 이때 신라의 왕이 내물왕이었어요. 내물왕. 이 내물왕이 신라 혼자의 힘으로는 이 강력한 군대, 또 외는 그 가야하고 연합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외와 가야의 이 연합을 혼자의 힘으로는 막기가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네, 내물왕이 네,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한테 헬프미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개토 대왕이 기병과 보병을 합친 5만의 군대를, 5만의 고구려 군대를 보내서 그 고구려 군대가 외 군대를 격퇴를 합니다. 그러면서 당시 네, 가야 연합을 이끌었던 금관가야까지 크게 네, 타격을 입히게 되는데요. 결국 그래서 가야 연맹은 네, 많이 세력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잠시 후에 확인을 하시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 한국사의 현재 기록상으로 최초의 연호를 사용한 왕도 광개토 대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연호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가 왕이 되면요. 앞으로 국민들을 어떻게 통치하겠다. 우리 국가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정치 이념을 두 글자 또는 세 글자 또는 네 글자의 한자어로 제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당시 광개토 대왕의 제시한 연호는 바로 영락이었다라는 겁니다. 영원히 안락하게, 영원히 편안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통치 이념을 제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왕이 왕으로 있는 동안에, 재위하는 기간 동안에는 이것이 바로 연도를 카운트하는 하나의 단위가 된다라는 겁니다. 영락 1년, 영락 2년, 그 다음에는 영락 3년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왕이 죽거나 살아있다 할지라도 왕위를 다른 사람한테 물려준 다음까지는 이제 물려줄 때까지는, 그러니까 왕위에 있는 동안에는 계속 이와 같은 단위로 연도를 세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광개토 대왕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광개토 대왕의 연호 역시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자, 다음 장수왕. 광개토 대왕 아들이죠. 네, 아빠가 북쪽으로 영토를 굉장히 많이 넓혀가지고 장수왕은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면서 남쪽의 영토를 공략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결국 평양 천도했을 때 바로 남쪽에 있는 두 나라, 백제하고 그리고 신라, 이렇게 두 나라가 고구려한테 긴장을 하게 돼가지고 평양천도 6년 후에 나주동맹 체결하죠. 하지만 그러한 나주동맹마저도 장수왕의 남주정책을 완전히 막아내지 못하죠.
그래서 475년 장수왕은 백제의 수도인 한성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때 백제의 왕인 계로왕은 막으려고 하였으나 결국 막지 못하고 잡혀서 죽고요. 그리고 백제의 수도인 한성은 함락당하게 되죠. 그래서 장수왕은 백제의 수도를 차지하면서 한강의 모든 영역을, 한강 유역을 전부 다 차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리고 장수왕은 고구려의 비석, 아주 중요한 고구려의 비석 2개를 모두 건립한 왕이에요. 아빠인 광해토대왕이 죽었습니다. 네, 그래서 광해토대왕 릉을 만들면서 광해토대왕 릉비도 만들었죠. 그리고 영토를 넓혀가지고 남지정책을 취해서 한강 유역을 다 차지한 다음에 한강 유역의 남쪽에 있는 충주까지 이렇게 영토를 넓혀서 여기에다가 또 고구려 비의 하나를 또 세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두 개의 비석은 장수왕 때 장수왕이 건립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자, 다음 이번엔 백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아까 여러분 태고내 기억하십니까? 태고내 이게 정말로 좋습니다. 네.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 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왕, 그러면 고구려는 태조왕, 그리고 백제는 고이왕, 그리고 신라는 내무왕. 태조왕은 아까 몇 세기였죠? 1세기였죠. 그리고 고이왕은 그보다 더 늦어가지고 3세기에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이 마련이 되고, 신라는 더 늦어요. 내무왕은 몇 세기? 4세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아무튼 자, 지금 우리가 보는 백제의 왕은 고이왕이고요. 율령반포하고 육좌평제 그리고 16관 등을 마련을 했다. 자,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백제의 가장 높은 최상위에 있는 신하가 좌평이라고 합니다. 신하의 관직을 좌평이라고 하는데 그 좌평이 6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6명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좌평을 바로 상좌평이라고 하거든요. 이 상좌평이 백제의 수상이었던 겁니다. 아무튼 이러한 좌평 제도를 6명의 좌평 제도를 마련을 하고 그리고 관리의 등급 16관 등 16등급의 관리의 등급을 마련한 왕도 고이왕이다 라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백관, 그러니까 문무백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 말은 모든 관료라는 뜻입니다. 모든 관료의 관복을 제정을 해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공식적으로 관리가 입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관복을 주고 이 관복을 입고 정치 활동을 하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위계 질서를 확립하는 그런 어떤 정책을 내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이왕은 뭐니 해도 이때 여러분 마한이 아직까지는 있었어요. 그래서 백제는 마한의 54개의 소국 가운데 하나였고 당시 고이왕 전까지만 하더라도 마한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마한의 종주국을 자처하는 나라는 목지국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고이왕 때 백제가 점점 힘이 더 세져가지고 마한의 주도권을 놓고 목지하고 백제가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백제가 승리합니다. 그 승리를 이끈 왕이 바로 고이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지국은 남쪽으로 내려가고 한강 유역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데 바로 고이왕의 업적 가운데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좋아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마한의 주도권을 잡은 거는 3세기 고이왕 때고, 그리고 다음 4세기는 바로 백제의 전성기인 근초고왕이잖아요. 그래서 이때에는 아예 마한의 모든 나라들을 없애고요. 멸망시키고 모든 나라들을 전부 다 백제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마한을 정복했다. 그러면 근초고왕이에요. 근초고왕.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왕위의 부자상속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도 근초고왕의 업적 가운데 또 하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4세기는 근초고왕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하시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4세기부터 시작을 하면은 굉장히 많은 왕들이 나오기 때문에 참 복잡한데 전성기의 왕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를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의 국가와 왕들을 정리하시면 훨씬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초고왕이 4세기의 백제 전성기의 왕으로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역시 또 자주 나오고요. 왕위의 부자상속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그 전까지는 왕이 죽으면 동생,
아니면 형제 가운데 누군가가 왕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시는 고대 사회였기 때문에 왕이 1인자면 2인자는 군대 총사령관으로서 왕의 동생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왕이 죽은 다음에는 다음 2인자가 1인자가 당연히 되겠죠. 네, 그래서 군대 총사령관의 일을 맡고 있는 동생이 자연스럽게 왕으로 즉위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왕의 힘이 커지니까 그러한 동생이나 그런 형제들을 누르면서 한 세대 아래에 있는 자기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주고 죽을 수 있을 정도로 왕권이 강화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왕위의 부자 상속도 왕권 강화, 중앙 집권 국가로서의 어떤 고대 국가로 발돋움하는 하나의 굉장히 의미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잘 봐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 네, 백제는 근초고왕이고요. 요것도 한번 외워주십시오. 역시 순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순서고요. 왕위의 부자 상속을 이루어낸 고구려 백제 신라의 왕이 누구냐? 요게 고구려입니다. 고국천왕. 그리고 백제는 당연히 근초고왕이고요. 다음에 신라는 눌지왕. 고국천왕, 근초고왕, 눌지왕. 요것도 좀 외워주세요. 왕위 부자 상속 고근눌. 고근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초고왕은 고구려의 땅을 공격을 해가지고 평양성을 공격을 하죠. 네. 당시 왕이 고구려는 네, 고국 원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맞서 싸우다가 고국 원왕이 화살에 맞아서 죽잖아요. 네. 자, 그리고 요서 지역으로 네, 진출을 해서 잠시지만 요서 지역을 근초고왕은 장악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도 잠깐 보실까요? 네. 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네. 자,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자, 요게 요하고 요하의 서쪽을 우리는 요서라고 하고 요하의 동쪽을 요동이라고 한다. 요동. 아까 우리 공부했다시피 요동, 고구려에서 요동 지역을 완전히 장악한 왕은 광개토대왕이죠. 그쵸? 네. 그래서 이쪽은 고구려 땅이고 당시 백제 근초고왕은 수도는 여기고요. 네, 함대를 보내서 바로 어디를 잠시 장악했다? 요서, 바로 여기. 네, 우리 한능검은 지도가 또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잘 봐주셔야 됩니다. 네, 요서 지역을 장악한 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 군데 더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반도는 무슨 반도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산둥반도라고 하잖아요. 네, 산둥반도도 근초고왕이 한때 장악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일본의 규슈 지방까지 네, 백제 영토로 한 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요서라고 하는 거 네, 꼭 여러분 기억을 좀 해주십시오. 자, 누구라고요? 어느 왕? 근초고왕이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또 네, 슬라이드 보시면서 이제 다음 보실까요? 네, 근초고왕 손자인데요. 사이의 아들 근구수왕은 또 네, 중요성 면에서는 상중하 가운데 하니까 일단 여기서는 빼고 네, 침류왕 보시겠어요. 4세기 후반, 네, 4세기 끝부분인데 네, 불교를 공인했습니다. 불교를 공인. 아까 여러분 불교 공인한 고구려의 왕은 누구였죠? 그렇죠. 소수림왕이었죠. 이것도 여러분 외워주세요. 일단 이렇게 비슷한 거 두 개. 소고법, 자, 그리고 소침법. 비슷한 거는 한꺼번에 외워주시면 더욱더 효과적이다. 자, 여러분 소고법, 고구려 백제 신라. 요거는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원칙입니다. 네, 율령반포 소고법 이렇게 외워보세요. 율령반포 소고법. 자, 그리고 불교 공인 소침법. 불교 공인 소침법. 자, 몇 번 중얼중얼 네, 운율에 맞춰가지고 네, 율령반포 소고법, 불교 공인 소침법 이렇게 하면 여러분 금방 외워집니다. 네, 율령반포를 한 삼국의 왕은 고구려는 소수림왕, 그리고 백제는 고이왕, 그리고 신라는 법흥왕. 자, 그리고 불교 공인은 네, 고구려는 소수림왕, 백제는 침류왕, 그리고 신라는 법흥왕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죠? 네. 그리고 시간적 순서는 네, 연도는 소수림왕이 제일 빠릅니다. 제일 빨라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네, 12년 후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백제가 네, 침류왕 때 불교를 공인했다라는 것이지요. 네, 침류왕. 자,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5세기 비유왕. 자, 이건 뭐죠, 여러분? 고구려의 장수왕이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이렇게 천도를 하면서 남진 정책을 보다 더 강화하겠다라는 자신의 입장을 천명을 하자 두 나라가 남쪽에 있는 두 나라가 긴장했다. 그 두 나라는 백제하고 신라다. 그래서 둘이서 나제 동맹 체결하네요. 네, 그때 백제왕이 누구라고요? 비왕이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 당시에 신라의 왕은 누구였죠? 그렇습니다. 눌지왕이었다라는 거죠. 고근눌의 눌이에요. 왕위의 부자 상속을 이루어낸 신라의 눌지왕이 모두 했다? 네, 나제 동맹도 체결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제 눌비라고 하는 암기법도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드시면 외우십시오. 네, 나제 동맹을 한 신라의 왕은 이게 나자가 신라잖아요. 신라의 왕은 눌지왕이고 그리고 백제의 왕은 비왕이다. 그래서 나제 눌비, 나제 눌비 이렇게 외워보시면 또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제 동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장수왕은 백제의 수도를 뺐잖아요. 아, 그렇죠, 여러분. 네, 그 왕이 누굽니까? 뺏기고 죽는 왕이 누군가요? 보통 괴로워 뭐 이렇게 여시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괴로왕. 네, 한성 함락되고 한강 유역 상실하게 된다. 그래서 누구한테 잃어버린다고요? 고구려한테. 네, 고구려한테 한강 유역을 전부 다 상실하고 고구려는 기분이 좋아서 충주 고구려비 세운다. 그쵸, 여러분?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좀 봐주시고요. 자, 그래서 계로왕은 죽고 왕자였던 문주 왕자가 얼른 남쪽으로 피난 가가지고 지금의 충남 공주에 해당하는 웅진의 새로운 도읍을 이제 열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웅진청도 아니겠습니까? 그쵸? 네, 문주왕 웅진청도 어디라고요? 충남 공주.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그 이후에 5세기 끝부분에 동성왕이라고 하는 왕이 또 나오죠. 네, 아까 여러분 나주동맹을 체결한 백제의 왕은 비유왕이었죠. 그리고 지금 동성왕은 신라와 또 결혼동맹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도 놓치지 마시라, 헷갈리지 마시라 그랬었는데 나주동맹이 없어지고 결혼동맹이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이 결혼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나주동맹을 한층 더 강화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나주동맹의 상황에서 결혼동맹을 정략결혼을 한 번 더 해서 나주동맹을 더욱더 공고히 단단하게 했다라고 여러분 정리해 주세요. 네, 그때 왕이 누구죠? 소지왕. 그때 신라왕은 소지왕. 좀 이따 소지왕 또 나옵니다. 네, 자, 그리고 6세기로 넘어가게 되면 웅진시대의 왕으로서 빼놓을 수 없는 왕 무령왕. 네, 지방에 22담로를 설치했다. 담로는 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지방에 중요한 성이 22개가 있는데 거기에 누구를 파견을 하냐면 자기 친척들을 파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친척들이 성주가 되어가지고 당연히 왕의 말을 잘 듣겠죠. 그러면 지방 통제가 더욱더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꾀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무령왕은 중국 남조, 당시 중국은 북조하고 남북조로 나눠져 있었는데요. 남조, 양나라와 남조 가운데에서 양나라와 교류를 해서 이때 남조의 문물, 양나라의 문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요. 그 중에 하나가 벽돌 무덤 양식입니다. 여러분, 벽돌은 벽돌 무덤이건 벽돌 탑이건 모두 중국에서 왔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무령왕 죽은 다음에 무덤이 중국 남조 양나라의 영향을 받은 벽돌 무덤이다 라는 거. 여러분 암기법 기억하십니까? 벽돌은 뭐다? 벽돌은 무효야 그랬었잖아요. 네, 벽돌 무덤은 무령왕릉 하나 있고 효 뭡니까? 발에 정효공주묘. 정효공주묘가 발에 벽돌 무덤이다 라는 거. 좋습니다. 자, 다음에 성왕. 성왕은 웅진에 있다가 나라가 더욱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수도를 한 번 더 옮겨야겠다 해서 계획 이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성에서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한 거는 피난 간 거고요. 네, 수도 뺏기니까 피난 간 거고, 웅진에서 지금 성왕이 사비로 천도한 건 어디까지나 계획 이전입니다. 계획 이전. 네, 사비는 지금이 어디죠? 충남 부여. 네, 충남 부여. 네, 그리고 나라 이름을 바꿉니다. 네, 나라 이름을 남부여로 바꾼다라는 거죠. 원래 여러분 백제는 다 부여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부여에서 고구려가 오고, 나오고, 그리고 고구려에서 다시 백제가 갈라서 나왔기 때문에 이 백제의
가장 원조, 근원을 찾아보면 바로 부여입니다. 네, 그리고 네, 남쪽에, 백제는 남쪽에 있기 때문에 남쪽에 있는 부여다 해서 부여의 영광을 되찾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네, 의지의 표현으로서 남부여라고 하는 그런 국가의 이름을 네, 쓰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백제는 왕족의 성씨도 부여시잖아요. 부여시. 네, 그렇죠. 자, 다음에 중앙관청으로서 22부를 두고 아까 무령왕의 22담로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네, 22담로는 지방에 있는 성이고 성왕의 22부는 중앙관청 22개예요. 다음에 진흥왕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고구려 땅에 한강 유역을 뺐고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던 한강 유역을 뺐고 일시 회복하지만 이때 진흥왕이 배신하잖아요. 그래서 백제를 기습 공격해가지고 백제가 얻은 한강 유역까지 차지하고 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120년 동안 지속되던 나주 동맹은 결렬이 되면서 다음 해에 백제가 신라를 공격을 했는데 성왕이 여기서 전사하면서 백제는 아주 대패하게 된다는 거죠. 그 전투 이름이 뭐라고요? 관산성 전투라는 겁니다. 관산성 전투. 이렇게 좀 정리해 주세요. 좋습니다. 자, 이번엔 신라로 한번 가볼까요? 네, 페이지는 38페이지. 네, 이 챕터가 바뀌었죠? 네, 4세기 내무랑. 네, 1, 2, 3세기 동안에는 신라가 고구려 백제에 비교했을 때 발전이 더뎌가지고 주목할 만한 왕이 네, 제가 언급드릴 만은 없고 왕은 없고 이 내무랑부터가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태고네 다시 한번 네, 고대국가의 기틀을 마련을 했다. 그리고 신라는 박석김 이렇게 세 개의 성씨가 연합을 해가지고 국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박씨 성씨가 번갈아 가면서 김씨가 박석김이 번갈아 가면서 왕위를 이었는데 그렇다고 꼭 박석김은 아니에요. 네. 그런데 아무튼 박씨도 왕되고 석씨도 왕되고 그랬는데 그런데 내무랑 때 김씨가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면서 내무랑 다음부터는 그냥 김으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신라가 망하기 직전에 태조 왕건한테 고려 태조 왕건한테 항복할 무렵 그때쯤 됐을 때 이제 박씨성을 가진 왕이 3명 나오거든요. 네, 그것만 빼고 그 이후부터 내무랑 이후부터 내내 김씨가 네, 왕위를 잇게 된다라는 것이죠. 네. 자, 그리고 여러분 요것도 중요합니다. 내무랑이 왕이 되었을 땐 이사금이었어요. 왕의 호칭이. 그런데 자기 자신이 한 단계 더 높은 보다 더 격조 있는 그런 보다 더 강력하고 보다 더 높은 그런 뉘앙스를 가지는 네, 왕의 호칭인 마립간으로 호칭을 바꾸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금을 마립간으로 바꾼 왕은 내무랑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마립간을 다시 왕으로 바꾼 왕은 네, 지증왕입니다. 중국식으로. 자, 그래서 신라는 거차이마왕 보통 이런 식으로 외우잖아요. 왕의 호칭이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 왕 이런 식으로 바뀌는데 이사금에서 마립간으로 바꾼 왕은 내무랑이고 마립간에서 왕으로 중국식 호칭인 왕으로 바꾼 왕은 지증왕이다 라는 거. 네. 그런데 이때 가야와 외가 네, 연합을 해서 외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공부했다시피 광개토 대왕한테 이렇게 도와달라라고 한 요청을 하니까 광개토 대왕이 군대를 보내서 고구려 군대가 이들을 물리쳐준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고구려가 신라를 구원해줬잖아요. 그래서 고구려의 내정 간섭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눌지왕이 그러니까 고구려의 내정 간섭이 시작되는 거는 격퇴한 게 정확히 400년이거든요. 400년. 네. 400년. 외가 쳐들어온 건 399년이고요. 다음 해인 400년에 물리치게 됩니다. 고구려 군대가 물리치게 돼서 400년 이후부터 고구려의 내정 간섭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433년에 백제하고 그리고 신라가 나주 동맹을 체결하거든요. 그러면서 고구려를 공격하겠다라고 하는 고구려를 함께 막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나주 동맹 자체가 일종의 선언이잖아요. 그래서 400년부터 433년까지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 기간 약 30여 년 동안 네, 신라는 고구려의 거의 반식민지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나주 동맹으로 결국 신라는 이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라는 거. 자,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빈칸으로 만들었습니다. 백제의 비유왕과 나주 동맹을
결성을 한, 네, 체결을 한 왕이 누구라고요? 나제응비, 나제땡비. 요런 암기법이 있었는데요. 나제, 그렇죠. 눌비, 눌지왕. 네, 눌지왕이 바로 나제동맹을 체결을 했고, 그 이후에 결혼동맹까지? 그렇구나. 네. 백제의 동성왕과 결혼동맹을, 그렇다고 둘이 결혼했다는 게 아니고요. 네. 신라의 왕이, 네, 신부를 보냅니다. 네. 둘이 그거 아니잖아요. 네. 자, 백제의 동성왕과, 네, 결혼동맹을 체결을 한 당시 신라의 왕은 여러분 누구다? 소지왕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눌지왕, 나주동맹, 소지왕, 결혼동맹.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증왕 나왔네요. 네, 5세기 말의 왕이 소지왕이고요. 소지왕 바로 다음에 이제 왕이 지증왕인데요. 6세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6세기 초의 왕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 아까 공부한 거 먼저, 네, 이사금을 왕의 칭호 이사금을 마립간으로 바꾼 왕은 누구라고요? 내무랑. 그리고 네, 마립간으로 즉위했다가 중국식 호칭인 왕으로 아예 호칭을 바꾼 왕은 바로 지증왕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지증왕 이전에는 대체적으로 신라는 사로국이라고 했습니다. 사로라고 하는 이런 명칭을 쓰다가 신라가 어느 정도 이제 강성해지니까 이제 나라 이름을 신라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왕이 또 지증왕이고요. 울릉도 정벌했다. 네, 우산국, 당시는 우산국이라고 하죠. 네, 이사부를 시켜서 우산국을 정벌하게 하고, 그리고 우가 뭘까요, 여러분? 소입니다. 소를 이용을 한 농사, 소를 이용을 한 농경을 뭐라고 하냐면 우경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밭을 갈 때 사람의 힘으로 밭을 가는 거하고 소의 힘을, 가축의 힘을 이용을 해서 밭을 가는 거하고 뭐가 더 좋겠어요? 여러분 소가 얼마나 힘센데요. 소랑 싸워 보셨어요? 물론 저도 안 싸워 봤습니다만은 아무튼 네, 소의 힘을 이용을 해서 소가 이렇게 쟁기를 이렇게 끌고 나가면 여러분 밭이 아주 깊숙하게 갈리겠죠. 그러면 더더욱 농사는 더 잘 되겠죠. 그러니까 농업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서 소를 이용한 농경을 장려했다라는 겁니다. 지증왕이. 그래서 여러분 우경을 지증왕 때 처음으로 시작했다가 아니고 우경은 이미 있었는데 일반화되지 못하고 있어서 이거를 보편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좋습니다. 자, 다음에 법흥왕, 지증왕 다음 왕이 법흥왕이거든요. 건원이라고 하는 연호를 썼고 율령반포했다. 율령반포 소고법, 불교공인 소침법. 여러분 법이네요. 법. 네, 불교공인. 신라는 고구려 백제하고는 다르게요, 공인하는데 한참 걸립니다. 이 고구려의 소스리만과 그 백제의 침략왕 때는요, 불교가 들어오자마자 전래되자마자 공인을 해버리거든요. 고구려도 그렇고 백제도 그렇고요. 그런데 신라는 가장 그 중국과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또 소백산맥 있고 그래서 백제하고 고구려에 그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가장 중국과 멀었고 중국의 문물이 들어오기가 힘들었고, 그리고 가장 그 토착신앙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처음에 딱 전래됐을 때는 이런 토착신앙들이 너무나 셌기 때문에 이게 공인이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눌지왕 때, 5세기 눌지왕 때 불교는 들어오는데 공인되는데 거의 100년 걸립니다. 그래서 6세기 법흥왕 때 드디어 불교 공인을 하는데 굉장히 힘들게 2차도는 순교까지 겪으면서 간신히 불교를 공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금관가야를 정복하게 되는 것도 이제 법흥왕 때 일이 되겠어요. 잠시 후에 금관가야 어떻게 멸망하는지, 그리고 대가야 누구한테 멸망하는지 또 암기법이 있습니다. 그거 또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자, 다음 진흥왕 화랑도 개편했다. 화랑도가요, 그 같이 산천을 누비면서 같이 심신연마를 하는 그 청소년 단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팀워크가 아주 끝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끝내주는 팀워크를 가진 이 화랑도가 전쟁에 나가면은 아주 큰 공을 세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 화랑도 진짜 군대로서 최고구나라고 해가지고 이 진흥왕이 화랑도를 신라 군대의 핵심으로 만듭니다. 네, 바로 진흥왕의 업적 가운데 하나가 되겠고요. 그리고
백제한테 배신해가지고 네, 백제를 배신하면서 얻은 곳이 어디라고요? 네, 한강유역. 네, 백제의 성왕을 배신하면서 나아주 동맹을 결렬시키면서까지 꼭 얻어야 했던 네,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는 꼭 네, 차지해야 했던 바로 그 지역이 바로 한강유역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대가의 정보 잠시 후에 보시고 진흥왕은 또 비석도 많이 만들어요. 단양 적성비 그리고 진흥왕 순수비 4개의 진흥왕 순수비 단양 적성비까지 합치면 5개가 되겠네요. 네, 충북 단양을 공격을 해가지고 소백산맥을 넘어서 진흥왕이 고구려의 붉은 성의 적성을 차지한 다음에 그 적성을 차지한 기념으로 일종의 그 인증샷 개념으로 네, 나 잘했지 찰칵 뭐 이런 개념으로 해서 네, 단양에 비석 하나를 세웁니다. 그게 바로 네, 단양 적성비라는 것이죠. 좋습니다. 모두 진흥왕이다. 여러분 제가 여러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는데 각각의 내용들이 뭔지를 일단 이해를 하시면서 아 그게 어느 나라 누구 왕이 업적? 이런 거를 구별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아셨죠? 좋습니다. 자 이제 가야로 갑니다. 가야는 전기 가야연맹이 있고 그리고 후기 가야연맹이 있는데 뭘 그 기준으로 하냐면요. 주도한 나라가 달라요. 그래서 전기 가야연맹은 이 가야가 주도했고 후기 가야연맹은 이 가야가 주도해서 이 가야가 주도했을 때에는 전기 가야연맹 그리고 이 가야가 주도하면 후기 가야연맹이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자 맞힐 수 있을까요? 자 보겠습니다. 네, 전기 가야연맹은 금관 가야가 연맹장으로서 가야연맹을 주도할 당시를 바로 전기 가야연맹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후기 가야연맹은 연맹장이 바뀝니다. 금관가야가 아주 크게 국가적인 타격을 입으면서 1등에서 가야연맹 가운데 1등에서 후순위로 밀려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튼 1등의 자리를 놓치게 됩니다. 이때 내내 2등이었던 넘버 2였던 대가야가 금관가야가 밀려나게 되니까 넘버 1이 되면서 가야연맹을 주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점을 바로 후기 가야연맹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선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금관가야가 어떤 타격을 입어서 결국 연맹장의 자리를 놓치고 대가야가 주도하면서 후기 가야연맹이 되었을까요? 이 계기가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광개토대왕이 보낸 고구려군의 공격으로 외의 군대가 격퇴가 되면서 누구까지 같이 크게 타격을 입었다? 금관가야가 타격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등의 자리를 놓치게 되니까 바로 대가야가 그 이후에 그러니까 이 선은 400년이 되는 거죠. 네, 400년에 고구려 군대의 공격을 받아서 바로 금관가야는 이제 후순위로 밀려나게 되고 그 이후 5세기 후반부터 대가야가 가야연맹을 주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좀 정리해 주세요. 자, 그래서 가야연맹은 아무튼 대표가 금관가야, 대가야인데 이 금관가야, 대가야는 결국 어떻게 멸망을 하느냐? 둘 다 모두 신라에게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백제하고 고구려는 나당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서 멸망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신라와 중국 왕조인 당나라의 공격이 있었는데 이 가야는 신라의 독자적인 힘으로 없애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보시겠습니다. 금관가야가 지금의 어디 지역에 있냐면요. 부산 바로 옆에 김해가 있어요. 바로 해안이죠. 네, 해안. 네, 해안 지역에 있었던 부산 바로 옆에 김해 금관가야는 이 신라의 어느 왕에게 멸망당하게 되냐면 법흥왕에게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법흥왕, 그러니까 6세기, 532년이에요. 네, 6세기 전반부에 멸망당하게 되고 다음에 대가야는 여러분 대구는 그 육지 내륙에 있잖아요. 내륙에. 네, 내륙에 있죠. 네, 대구 바로 옆에 고령이 있어요. 고령의 대가야는 진흥왕에게 멸망을 당한다. 아, 여러분 요렇게 좀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금관가야가 대가야가 지도와 함께 나오는 경우도 있으므로 금관가야의 위치와 대가야의 위치도 같이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네요. 김해는 부산 바로 옆에, 그리고 고령은 대구 바로 옆에. 자, 다시 한번 김금법 고대진. 김해 금관가야는 법흥왕에게, 그리고 고령의 대가야는 562년에 진흥왕에게 멸망당한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해 주시면 꽤 효율성이 있을 것입니다.
가야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시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삼국의 통치체제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네. 귀족회의. 여러분, 우리 한국사는 고려까지, 고려시대까지가 네, 귀족 중심의 국가입니다. 네, 그래서 귀족이라고 하는 건 뭐죠, 여러분? 자신의 부와 명예와 권력이 계속 자기 자손한테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세습이 될 수 있는 특별한 가문을 귀족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귀족의 특권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사회가 고려시대까지였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네, 귀족회의가 가장 중요한 네, 그 세 나라의 회의였겠죠. 그래서 이 귀족회의를 중심으로 해서 국가가 운영이 되는데 이렇게 한번 외워보세요. 네, 제가 만든 낭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이름은 화백입니다. 저는 어디서 왔냐면요. 정사함에서 왔어요. 이렇게 한번 외워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제가 정사함의 화백입니다. 순서는 당연히 고구려 백제 신라의 순서죠. 고구려의 이 귀족회의 이름은 제가회의. 여러 가들, 여러 부족장들이 모여서 네, 귀족회의를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제가회의.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족장회의에서 출발을 했는데 그 부족장은 아시다시피 귀족으로 변신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귀족회의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백제의 정사함회의, 정사함에서 회의를 가졌어요. 그래서 바위 이름입니다. 네, 그래서 백제의 귀족회의는 정사함회의, 그리고 신라의 귀족회의는 화백회의. 이렇게 좀 정리합시다. 자, 다음 삼국의 수성 역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순서. 네, 고구려는 대대로, 백제는 상좌평, 6좌평 가운데에서 네, 가장 높은 좌평이 상좌평이었습니다. 다음에 화백회의의 네, 수장, 신라의 화백회의, 귀족회의인 화백회의의 의장 이름이 바로 상대등이다라는 거죠. 요거 법흥왕이 상대등이라고 하는 관직을 설치하게 되는데요. 아무튼 여러분 대대로 상좌평, 상대등 이런 식으로 고구려, 백제, 신라를 정리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다음 네, 고구려, 백제, 신라. 자, 다음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라고 하는 멋진 제목을 가지고서 4개의 국가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정리가 되시나요? 다시 한번 네, 제가 말씀드린 3개의 3단계의 삼국시대 해법을 다시 한번 여러분 잘 음미를 하시면서 정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